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려대학교 렉처 오픈 캠퍼스 틀 속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강의하게 된 사학과 최호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4개의 포인트에 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란 무엇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지, 역사에 대한 기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는 수많은 분과 학문이 있죠. 그 가운데 바로 역사학이, 또 역사 공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특별한 장점 한 가지를 얘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학과를 졸업하고 진출하게 되면 이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직업적 역사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고 첫걸음에 해당하는 질문, 역사란 무엇인가죠. 역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과거에 독일 철학자 헤겔이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전문적인 역사가들은 이 얘기를 하나의 금과 옥조처럼 따르고 있죠. 첫 번째 뜻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 그 자체를 뜻하고요. 라틴어로 레스 게스타이라고 쓰죠. 두 번째는 이 사건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기록되고 교육되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 특정한, 어쩌면 수만 분의 1, 수십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얘기만 우리가 건져내서 가르치고 하죠. 이 가르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데, 그 점에서 역사의 두 번째 의미가 등장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기록들을 뜻하게 되죠. 히스토리아 레룸 게스타룸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 또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 벌어졌던 그 수많은 상태 또는 조건, 그리고 제도들, 이 모든 것들이 역사 그 자체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역사란 과거에 이 그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그런 수많은 사건, 인물, 지명, 제도의 나열이기보다는 과거의 수많은 사건, 인물, 상태들 가운데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나에게 의미 있다고 선별된 것들에 관한 재현이죠. 여기서 재현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 단어에서 지금, 현재를 뜻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프레젠트고요. 바로 이 현재의 순간에 이미 사라져서 캄캄한 과거의 물속으로 떠내려갔던 것들을 건져 올려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말로 얘기하지 않거나, 누군가가 기록하지 않거나,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또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 영상을 찾아내서 지금 구미에 맞게 색을 입히고 스토리를 입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역사는 여러분과 무관한, 전혀 모를 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역사는 끝없이 다시 쓰이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언스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 청중,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가의 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굉장한 진보, 성취의 역사라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특히 3년에 중요했던 시기에 우린 많은 것들을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취의 역사로 보지만 뒤에 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문제의 역사로 볼 수도 있죠. 바로 정반대처럼 보이는 이 서로 다른 스토리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부터 비롯되죠. 그래서 한 시대의 요구, 그 사회의 열망,
그리고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가들은 사료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새로 탐색하고 새로 글쓰기를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역사는 representation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두 번째 표현을 빌자면 역사는 rewriting, 다시 쓰기 작업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끝없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비스마르크에 관해서,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해서, 김구 선생님에 관해서 책 한두 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쓰이고 또다시 쓰이고 이게 반복이 되죠. 바로 이런 시대의 요구, 사람들의 관점의 변화,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의 발견, 사료의 발견, 이런 일들 때문에 끝없이 역사는 다시 쓰일 수밖에 없고 또 다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역사란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역사는 끝없이 지우고 다시 쓰는 기억의 양피지. 영어 단어 가운데 펠림세스트라고 있죠. 과거에 서양 중세 때 교황청의 기록들 또는 그 이전의 고대 로마 제국의 기록들은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이렇게 두들겨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글을 썼죠.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잡아도 이게 몇 장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피지 값이 워낙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썼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걸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썼던 것을 또 지우고 해서 엑스레이로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어떤 양피지에는 3번, 4번 글들이 반복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층층이, 바로 켜켜이 퇴적층처럼 글이 쌓여가는 과정, 이걸 이제 인류가 역사를 처음 기록했을 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돌아보면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역사란 지우고 다시 쓰는 기억의 양피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이후에 우리에게 궁금하게 느껴지는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역사 공부에 왜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 과정에서 역사 과목을 왜 가르치고 배울까? 이런 질문들 하지요. 실제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역사 과목처럼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과거 얘기예요. 수능에서 불리한 과목도 없다 하는 불평, 불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은 뭔가 역사 과목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얻을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졸업한 뒤에도 특이한 것은 대기업, 중견기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사회 경제계의 지도자들, 또 청와대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정치를 책임지는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더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책을 읽고 배우고자 하는지 살펴보죠. 저는 이걸 이제 5개로 정리를 해봤는데 영어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이 잘 될 것 같아요. logic인데 처음에 L은 레슨을 뜻해요. 그래서 역사 그 자체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역사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업을 이끌어갈 때, 국가를 운영할 때 뭔가 유익한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lesson from history, 그래서 역사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orientation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돼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학교 부근에서 어떤 시설들이 있고 도서관은 어떻게 이용하고 또한 맛집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하기 좋은 데가
어디인지에 관해서 과 선배들에게 또 학과 교수님들께 얘기를 듣게 되죠. 이런 경우 우리는 뭔가에 입문할 때 방향 탐색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조언을 얻게 되는데, 인류 역사에 관해서 바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을까? 지도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나침반이 있으면 좋겠죠. 역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준다 하는 기대 때문에 우린 역사를 공부하죠. 세 번째, judgment, 바로 판단의 문제인데요. 이 세상에서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사람과 사람들 간의 민사사건,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현실의 법정에서 그 문제를 다루죠. 그리고 국가 간의 경제적인 분쟁이 있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 국가들 간의 전쟁 범죄 문제를 판단하는 곳, 거기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곳은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죠.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독도가 어디 나라에 속하는가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다면 이건 어디 가서 재판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국제형사재판소로 오인하시는데 형사재판소로 가면 안 되고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되겠죠. 이게 현실의 법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가해자도 사라졌고 희생자도 사라졌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바로 그때 임진왜란 때 이 장군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던가 해서 탄금대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던 신립 장군에 대해서 우린 알고 있는데, 왜 신립 장군은 그 방어하기에 훨씬 유리했던 그런 그 세제, 바로 조령의 진을 치지 않고 방어에 굉장히 불리했던 탄금대 그 평원지대로 물러났던가? 이상하지 않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다른 분들은 싸울 의욕을 잃고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을 가지고는 어디서도 싸울 수 없었고 배후에 강이 흐르는 탄금대에서 결국은 마지막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신립 장군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죠. 이 사후 판단, 세월이 흘러서 그의 역할이 그 자리에 적합했던가, 또한 우리 민족의 길을 위해서 이게 정당한 선택이었던가는 바로 역사가들이 회고하면서 판단한다 하는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로직에서 네 번째 해당하는 것이 identification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때는 정체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동일시라는 말도 그 번역어로 적절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상세하게 하고요. 다섯 번째,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낭랑공주와 호동왕자가 왜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됐는지 그냥 궁금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curiosity, 바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역사에서는 과거의 수많은 사실들에 관해서 대책 없이 덕후처럼 관심을 가질 때 이 단어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역사는 우리에게 스승 같아요. 인생은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남짓이죠. 1000년을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해진 경험 가지고는요, 감당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까다로운 선택의 순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시저는 루비콘강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던가? 비스마르크는 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와 외교 협상을 벌이지 않고 전격적인 전쟁을 결정했던가? 이런 평화냐, 전쟁이냐, 쿠데타냐, 아니면 복종이냐, 이런 수많은 선택과 유사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게 되죠. 그럴 때 이때 율리우스 카이사르였다면, 충무공이었다면, 또는 김구였다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단서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Historia magistra vitae. 역사는 인생의 스승이다 라고 얘기했죠. 저는 여기다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역사는 굉장히 까다로운 선생님이고 답을 딱 정해서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학생이 답을 찾도록끔 궁리하고 탐색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뭐랄까 괴팍스러운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 길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또는 군사 훈련을 받거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활동을 할 때 길을 찾아갈 때 방향을 동서남북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왼쪽 고갯길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은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비교할 수 없게 큰 차이를 지니게 되죠. 해서 갈라지는 길, 그 다음 역사에서 아주 위태롭고 중요한 순간을 우리는 분수령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이 분수령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면 동쪽으로 흘러가면 결과는 판이해져요. 예를 들어 강원도에 가면 아름다운 설악산이 있죠. 설악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대청봉이라고 한다면 대청봉 위에 나무 하나가 있고 그 나무의 제일 윗부분에 떨어진 물방울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동해바다로 빠르게 흘러가요. 남대천을 통해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굽이굽이 돌아서 한강에 도달한 이후에 김포, 강화폭으로 흘러가게 되죠. 물의 방향이 완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시 이후에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이 방향에 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럴 때 선인들은 나와 비슷한 입장에 있을 때 무엇을 중시했고 무엇을 무시하면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믿죠. 세 번째, 사후 판단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체 게바라라고 하는 혁명가를 아실 거예요. 피델 카스트로와 더불어서 중남미 지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또 민족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대표적 지도자였죠. 그가 체포돼서 이제 국가의 법을 어겼다 해서 중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 체 게바라는 활짝 웃으면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현실의 법정은 나를 죄 있다고 했지만 역사는 나를 무죄로 말하리라 라고 했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새로운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걸 목격을 했었죠. 옳고 그름에 관해서 때로는 현실의 법정과 사후 법정이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그라프 폰 슈타우펜베르크 백작이라고 있어요. 나치 시기에 육군 대령이었는데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하고 조직했다가 사형을 당했죠. 수십 년 동안 독일에서 슈타우펜베르크 백작, 이 대령은 천고의 반역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 과거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는 순간부터는 이런 사람이 군부에 100명만 더 있어도 좋았겠다라고 하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애국자로 다시 평가를 받게 됐죠. 이게 바로 역사의 법정이겠죠. 네 번째, 우리는 과거에 우리 민족이 어디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다음 어떤 혈통을 가지고 어디에 정착했는가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마민족의 그 일부였다. 때로는 우리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에 그 몇몇 집단이 건너갔다라는 걸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죠.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서, 또 불투명하지만 여러 개의 조각 답변들을 역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쟁을 하기보다는, 침략하기보다는 방어에 주력했고 평화를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걸 중시한다면, 이제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뭔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허브 국가, 또는 그 경제적 주도권을 갖는, 그러면서 이웃 국가들에게 그 우정을 발휘하는 그런 국가로 가자 쪽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거고요. 상무정신, 대륙, 호연지기 이런 쪽을 강조하는 민족으로 역사를 가르친다면 동아시아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 동아시아의 그 선도국가의 꿈을 키우게 될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안중근 같은 선택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수업을 통해서 자꾸 하게 된 학생과, 그 다음에 그런 조국애보다는 현실의 흐름에 나를 끼워 맞추는 그런 방식의 길을 갔던 인물이 있죠. 바로 이완용이죠. 똑똑했지만 그는 고통스럽지 않은 선택을 했어요. 이럴 때 이 둘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누구와 나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되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내 체질을 만들고, 그 다음 우리가 보낸 시간이 나의 건강과 생각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누구와 나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 모습은 확연히 바뀌겠죠. 바로 그런 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건 상당한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새로운 게 보이면 아기들이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엄마 이건 뭐야? 뭐야? 뭐라고 대답을 해주려고 하면 또 손가락 딴 데가 있어요. 저건 뭐야? 계속 호기심의 연속이죠. 이 호기심이 그대로만 유지되면 우리 모두는 굉장히 창의적 인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입시를 위해서 지나치게 사회화되면서 호기심을 잃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 시점에서 많이 놓쳐버린 호기심, 이런 것들을 과거 세계에 대한 탐색으로서 역사는 다시 일깨워주고 북돋아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 한번 기억하죠. LOJIC 말씀드렸죠. 교훈을 역사에서부터 얻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을 얻고자 하고요. 사후 판단, 그 다음에 그 동일시, 정체성의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호기심을 아름답게 채워갈 때 우리에게 역사는 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고1 때가 되면 문과로 갈 것인가, 이과로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이과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학과, 그래서 3년 동안 직업을 탐색하면서 때로는 그 새로운 경험을 일부러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전기, 책들을 읽으면서 이 길로 가볼까? 저 길로 가볼까? 어떤 때 윈스턴 처칠의 2차 대전 회고록을 읽으면서는 정치에 입문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다시 또 모 기업에 하나도 없는 가운데 커다란 조선소를 일군 그런 기업 회장의 전기를 읽으면서는 그래, 나 경영학과 가야 되겠어 하는 식의 수많은 생각 속에서의 실험을 하지요. 바로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사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경제학과에 진학했을 때보다, 또는 철학이나 사회학과에 진학했을 때보다, 또는 경제학과에 진학했을 때보다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지, 그 전공으로서 역사의 그런 특수한 강점, 장점, 이런 것들이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두 갈씩 좋아하시죠?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이유를 나중에, 그 다음에 예시를 제일 뒤에 얘기하고 다시 한번 결론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대부분 학생들이 선호하시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두갈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분은 인간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10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동일하지 않고 지금의 여러분의 생각이 10년 후 여러분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백지장 같아요. 처음에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존할 수 있는 기초 능력만 갖고 태어나지만 거기에 어떤 글씨를 담느냐, 어떤 식의 색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40, 50이 됐을 때 인생은 확 달라져 있죠. 서로 다른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능력에서 시작하지만 지금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이 나중에 하나의 물줄기처럼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물줄기가 또 우리 삶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촉하는 힘, 강요하는 힘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인생의 지혜를 25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The only constant in life is change.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곧 우리 삶이 변화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다라는 거죠. 바로 그래요.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다른 분과 학문보다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면 저는 변화에 대한 감각이라고 그걸 생각해요. 자,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이 누에가 이제 성충이 돼서 나비로 탈바꿈하는 장면이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린 반복 관찰을 하게 되면 누에를 보면서 그 뒤에 하늘을 나는 호랑나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돼요. 왜? 수없이 관찰하고 하면서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패턴을 읽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숲속에 가서 이 나비들의 모습을 하루 종일 우두커니 지켜본 거 아니죠. 누군가가 생물학자가 이걸 지켜보고 도록으로 만들고 다큐멘터리로 편집했을 때 우리는 그 20분, 30분짜리 영상 또는 한두 페이지의 책을 읽고 이 자연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자연은 오묘하죠. 신의 섭리가 깊이 깃들어 있다 하죠. 이 자연의 세계도 예측하기 어려워서 끝없이 과학자들이 탐구하고 변화의 바탕에 깔려있는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들의 법칙을 다시 그 공리처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근데 세상의 변화는 자연계의 변화만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도표는 1780년대부터 1800년대 후반까지 약 100년 동안 산업혁명이 먼저는 서유럽에서부터 그 뒤에는 전 세계를 어떻게 바꿔나갔는지에 관한 것을 몇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기서 빨간색이죠. 에너지 소비량. 산업혁명 이후에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말로 할 수 없이 커졌어요. 해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급피치를 올리듯이 가파르게 곡선이 상승하고 있죠. 요게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을 보면 1800년에서 1900년 사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게 되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종이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낙서도 하고 메모도 하죠. 하긴 요즘 이제 태블릿이 보급되고 핸폰 기능이 너무 좋아지면서 종이 소비량이 다시 줄고는 있다 하는데 그래도 조선시대 때 그 궁궐에서 이제 사관들이요 종이를 붓글씨로 막 급하게 썼다가 다시 이걸 빨아서 녹여서 종이를
재생해서 썼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종이값이 워낙 비쌌으니까 궁궐에서조차 이 종이는 귀한 물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때요? 누가 이웃집에 찾아가서 그 집의 초등학생한테 노트 20권 선물해 줘보세요. 그 어린 학생이 좋아할지. 그만큼 흔하고 흔한 게 종이가 됐죠. 산업혁명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1인당 고기 소비량, 그 다음 이제 에너지 소비량, 종이 소비량, 그 다음에 새로운 좋은 옷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겠죠. 이 급격한 변화가 바로 1800년대에서부터 1900년대 사이에 요 시기에 집중해서 일어났고, 인구 역시 이때부터 급등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독일의 어떤 역사가는 요 100년의 시간, 1800년 조금 전부터 1900년 조금 뒤까지 이 100 몇십 년의 시간을 장기 19세기라고 이름 붙이면서 요 시기가 가속적 변화의 시대였다. 말 안장처럼 인류 역사 전체에서 아주 푹 들어갔지만 그 인류 역사 전체를 이렇게 떠받치는 중대한 시기였다라고 이름을 붙였죠. 말 안장의 시기, 이걸 우리식 용어로 얘기하면 가속적 변화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경제와 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간의 삶을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바꾸었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역사가들은 이제 수천 년 동안의 낮은 수준의 변화, 그 다음에 19세기의 급속한 변화, 20세기에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이제 경험했죠. 공부했죠. 그럼 21세기 우리가 가지 않은 길, 새로 펼쳐질 그런 미래 역사, 이것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몹시 궁금하죠. 답을 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다만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아. 근거는 이거야 라고 해서 이 궤도를 이제 어떤 식의 모양새로 이 궤도가 전개될지에 관해서 역사에서 단서를 발견하고 그걸 이제 조각을 맞추면서 어떤 총체적인 미래에 관한 그림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어쩌면 역설적으로 인류가 걸어왔던 과거를 탐색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인문사회 자연과학을 통틀어서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복잡계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우연적 요소로 느슨하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사학과에 언제 어떤 것을 계기로 가게 됐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애써서 생각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만약에 고3 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선집을 읽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경영학과에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서 얼마나 그 내용을 이해를 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죽으려고 했는데, 죽고 싶었는데 다른 친구의 나를 존중하는 그 한마디가 내 삶을 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학살이 나치 시기에 굉장히 거칠게 펼쳐질 때 어린 꼬마를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자기 집에 숨겨 주었거든요. 바로 헝가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 사람이 뒤에 커서 미국의 유명한 상원 의원이 됐고, 동아시아와 한국에 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던 그런 상원 의원이었어요. 손 하나로 순간 펼쳤던 선의가 어쩌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동아시아의 미래 방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죠. 또 원래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38선 이남의 한국당에 미군 장군 가운데 하지 중장이 군정사령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원래 군정사령관으로 예정돼 있던 사람은 이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별 4자리, 그리고 중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인물이었죠. 저는 종종 상상해봐요. 만약에 하지 장군이 아니라
포스타였던 스틸웰 장군이 남한의 군정장관으로 왔었다면 그래도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되고 한국전쟁이 펼쳐지고 지금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로 똑같이 반복되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믿어요. 그만큼 역사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수많은 우연이 그 한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어떤 시점에서 물줄기를 만들면 그 물줄기는 어느 순간부터 운명처럼 작동하게 되죠. 이런 속속들이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변화의 계기들, 변화의 그런 시점들, 변화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엔 거기에 압도당해서 미래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정말 어려운 일이야 라고 겸손해지게 되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그 시간의 축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경험과 실수와 성공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패턴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어떤 선택이 그 공동체에 유익할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과거가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과거, 그 결과로서 현재 속에 미래에 씨앗이 들어있다. 근데 이 씨앗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얼마만큼 커갈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단서를 찾고자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고죠. 히스토리컬 띵킹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것을 그 전제로 출발해서 이제 이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떤 태세를 취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다음 최적의 선택, 최적의 삶을 고민하게 되죠. 결국 역사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변화를 공부하게 되고 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먼저 휩쓸려 가지 않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 힘, 이 동력을 어떤 방향으로 내가 창의적으로 방향을 틀거나 혹은 그걸 유익하게 만들지에 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선 위에서 이제 나의 갈 길이 우리 공동체의 갈 길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분들의 그 삶과 이제 분리되지 않고 함께 걸음 보조를 맞춰 나가게 될 거예요. 이런 그 측면에서 역사 의식을 얘기하죠. 서산대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또는 조선 후기에 다른 인물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눈길 위를 함부로 걷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걸어간 길이 결국 후손들이 바라보고 그 길을 답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지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김구 선생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죠. 변화, 미래, 이 모든 것에 관한 단서들이 역사 속에 있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그 얘기로 가보죠. 변화, change에서 G자를 C자 자음으로 살짝 바꾸면 찬스가 돼요. 개인, 공동체, 국가 또는 이 넓은 동아시아의 그런 그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몽골 이 나라들이 언제 손잡았고 또 언제 분열했던가,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뤘던 것은 무엇인가를 대차대조표를 면밀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흑자, 적자 따져보고 이제 서로가 이제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해 보자. 그리고 전쟁의 그런 그 갈등적 기억은 좀 줄여보자, 애쓰자라고 한다면 이 변화의 물결이 결국은 공동 번영의 기회로 탈바꿈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갈등의 역사를 어떻게 재조명하고 그
과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았고 또 함께 공유했고 공통의 표상으로 삼았던가를 돌아보는 거 중요하겠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사학과를 들어와서 4년 공부하고 졸업할 경우에 나는 뭘 할 수 있지? 직업적인 전망에 관해서 묻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얘기를 준비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사진 재중이라고 제가 썼는데 앞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사진 재중, 사는 사실을 얘기하고요. 진은 진실을 뜻하고, 그 다음 그 재는 이 재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중은 중재를 뜻하는데 사진 재중을 차례로 쫓아가 보죠. 역사가는 탐정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 커다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또는 이만한 작은 혈흔을 가지고 이게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점점점 더 큰 것과 연관 지으면서 시간적으로 선후관계를 연결하고 공간적으로 확대하면서 이제 누군가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누군가가 뭔가 혐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보하고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고 발견하는 것은 역사가에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에 해당하는 일이겠죠. 사실 위에 지어지지 않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더 허망하죠. 그래서 사실 탐색은 누구에게나 그 중요한 일이 될 테고요. 두 번째, 진실의 보존. 때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보존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나치 시기 폴란드에서 바르샤바는 게토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바르샤바 이 지구에서 가장 빈민들이 모여 사는 좁은 곳에 몰아넣었어요. 30만, 40만 명이 철조망 안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갇혀있던 사람 가운데 에마누엘 링헬블룸이라고 하는 유대계 폴란드 역사가가 있었고요. 이 30대의 젊었던 역사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나치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모두 죽고 나면 우리가 겪었던 일, 나치의 만행에 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대학살은 없었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해서 목숨을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겪었던 일을 어떤 컨테이너에 담아서 후대의 역사가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넥 샤바트, 곧 안식일의 기쁨이라는 조직을, 연구 모임을 짰죠. 해서 매일매일 벌어진 일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 사진 같은 것들을 몰래 빼돌리면서 나치의 만행을 차곡차곡 기록했고 마지막 게토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강제 열차에 타고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 기록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기록들을 모아서 3개의 금속 우유통과 몇 개의 다른 용기에다가 담았어요. 땅속에 묻어두었죠. 그 가운데 2차 대전이 끝나고 3개의 금속 용기 가운데 2개가 녹슨 채로 발굴이 됐어요. 그 진본 기록들이 오늘날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그 유대인 협회, 유대인 역사가 협회에 보존돼 있죠. 이것이 아니었다면 나치는 마지막까지 모든 걸 숨기고자 했고 그 다음에 만행을 숨기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자 했죠. 어쩌면 나치의 그런 지배와 학살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역사의 경계를 삼기 위해서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한 에마누엘 링헬블룸과 그 동료들의 그런 투쟁은 역사가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죠. 근데 과거는 죽어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손에 안 잡혀요. 이것을 이제 숨결을 불어넣고 생생하게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살려서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이것이
과거의 재현이죠.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고 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역사가는 아주 철저한 이야기꾼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청소년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조리 있게 배합하고 또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학과에 오시면 어떤 분들은 바늘구멍 찾듯이 탐색하는 역사 연구자가 될 거고, 어떤 분은 공중파 방송에서 그 역사 컨텐츠 PD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대학 교수보다 100배 이상의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로 바뀌게 될 거예요. 사학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어떤 목소리는 인위적으로 증폭하고 어떤 그 목소리는 톤 다운 시키면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을 염두에 두지만 자기 방식의 색깔과 목소리를 입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역사가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역사가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죽은 자와 산 자들 중간에 서서 이렇게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모습은 제주 4.3 때 3만 명 가까이가 죽음을 당했죠. 그 가운데 15,000명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시신 수습을 못했어요. 어떤 때는 수장되신 분들이 있죠. 그럴 때 살아남은 가족들은 끌려가신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제사 지내는데 사체를 찾아서 무덤에 안장하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 그 다음에 따뜻한 죽음의 명계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의 그 원혼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렵죠. 이럴 때 제주에서는 무당을 신방이라고 부르는데, 신방들 가운데 이제 때로는 그 죽은 자의 혼을 불러서 초혼을 통해서 대신해서 빙의해서 얘기하면서 죽은 자들의 바람을 산 가족에게 들려주고, 산 가족은 이제 알았으니 눈 편히 감으소서, 이제 떠날 길 떠나시고 우리가 극진하게 그 제사를 지내면서 당신을 마음속에 간직할게요 라고 약속하면서 결국은 산자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특히 국가가 4.3을 부정할 때는 이 신방들의 역할이 제주에서 중요했다고 하죠. 역사가는 때로는 약자들,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들려주고 대신 기록하면서 그 빈자리를 메워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이제 사학과를 졸업하면 여러분들은 수많은 길로 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역사 교수가 되지만, 또 어떤 분은 역사 교사가 되지만 그게 끝은 아니죠. 이 가운데 보시는 안경 쓰신 분, 활짝 웃고 담배를 하나 들고 있는 분, 우리 학과에서 수십 년 동안 교수를 지내고 그 다음 총장을 지내셨던 과거 독립군 출신의 김준엽 선생님이에요. 김구 선생님을 모셨던 분이죠. 우리 과의 자랑이죠. 이런 중국사 전문가, 공산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저 왼쪽에 그 양복 입은 남자 있죠. 흑백 사진,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한 역사학 박사죠. 그리고 교수 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해서 그 드물게 세계 정치를 움직였죠.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칼라 사진의 여주인공 카라 칼튼 피오리나인데요. 휴렛 패커드의 사장이죠. 이분 역시 역사학과를 졸업했고요. 공통점은 이거예요. 변화를 탐색하고 변화의 방향을 직시하면서 내가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사학과에서 익혔다라고 이분들은 공통되게 얘기하고 있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역사학과에 와서 많은 경험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급속하게 변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적응하고 길을 모색하고 심지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리더로 키우기에 사학과는 적합하다는 거죠.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